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2차 전지 배터리 왕자님이라고 저는 늘 부르는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의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이게 뭐 충전 다 된 거예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ESS로 반등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다녀보면은 뭐 저희 지점 통해서 만나 뵙는 뭐 PB 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ESS 이야기가 뭐 최근에 갑자기 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모멘텀을 받고 지지부진 봄에도 좀 지지부진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변곡점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미국조차도 ESS는 중국 거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주니까 전기차 기업들은 배터리 관세가 올라갈 때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ESS 사업자들은 이게 3원계 배터리가 아닌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로 써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었던 그 슈퍼 301조, 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관세도 막 시작이 됐었던 그때 당시에 ESS 배터리는 유예시켜줬던 바가 있거든요. 트럼프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펜타닐 일괄 관세 부과되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 막 시작이 되면서 ESS 사업자들의 이 관세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담을 ESS 사업자들이 받으면서 부랴부랴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LFP 배터리 요청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들이 이제 실적 발표 통해서 조금씩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5월, 6월 그리고 이제 7월 실적 발표 때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관세 논리입니다. ESS 장기적으로 성장할 텐데 LFP 배터리로 주로 가니까 우리가 좀 수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기존 전망이었다가 관세 부과되니까 바로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막 수주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1차 상승을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적시성 있게. 어쨌든 그러면 관세 불안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합의는 없겠죠. 하지만 1년 동안은 서로 어쨌든 휴전하자. 자, 이렇다면 지금까지 이 논리에서 2차 전지 아니면 배터리 ESS 등등 배터리 다시 봐야 됩니까?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 상승의 시작이 저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관세 논리였고 두 번째가 이따가 말씀드릴 엔비디아 논리인데 첫 번째 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과정으로 가고 뭐 상호 관세도 조정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시장 논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이 배터리가 점점 안보 자산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김두현 의원님께서도 이제 발간하셨던 자료인데요. 이제 이 패권 전쟁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통제해야 되는 자산들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가 점점 전략 물자화, 안보 자산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의 기초 자산이고 또 동시에 그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제 안보 자산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굴릴 때 이제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이제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시장이기는 하나 이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그 리스크가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이 안보 논리가 좀 더 힘을 얻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관세 10%포인트 상승과 하락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혜택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배터리 조달하면은 그 조달한 기업들에게 ITC 혜택, 투자 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형태로 그걸 메꿔준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킬로와트아워당 한 3분의 1의 원가를 보존해 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라든지 이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바이든의 여러 가지를 행적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행적을 그러니까 이제 교체를 시켰지만
유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관세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는 재화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경로를 통해서 메꿔주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저는 이게 근본적인 경쟁력이 해소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네. 아니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미국의 안보의 밸류체인상에서 한국 전반적인 기업이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5천을 향해 가는 네네.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큰 서사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추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중간중간에 기울기와 촉매를 원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빨리 올랐던 것은 미중 간에 녹록치 않다. 이번에 사단이 한번 날 것 같다. 관세 100%랜다. 이게 근데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올라가겠지만 또 지지부진하면 요즘에는 거의 잊혀지면 소외되거든요. 혹시 그럴 리스크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상승 탄력의 지속성에 대한 거라면 저는 확실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오랜만에 저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막 정말 이제 선열이 낭자했던 시기였습니다. 예, 불과 뭐 4개월 전이죠. 그때 이제 전기차 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ESS 장기적으로 좋아질 텐데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때요. 근데 그때 막 기업들이 관세 수혜 때문에 막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실제 7월에 테슬라 수주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페트로리엄 같은 저희 대장주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 80% 빠졌을 때고 지금 그 이후에 오르기 시작해서 심지어 그 10월 연휴 직후 한 10거래일 만에 포스코 페트로리엄 같은 경우는 70%가 오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해 말씀하신 그런 ESS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반영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향후 6개월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이면 분명합니다. 안 되는데. 나는 많은 걸 얻었어. 안 되는데. 네. 탄력 더 붙어야 되는데. 한해 우리 굉장히, 이차전지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의견이 굉장히 첨예해요. 그러니까 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엄청나게 폭락한 상황이고 네. 이게 천장에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면 의뢰 그렇듯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 이제 반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간에서 마침 관세나 뭐 엔비디아의 이 데이터 센터 새로운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가 좀 이제 튀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뭐 상대적인 수급 매력도 이런 것도 또 좀 있었어요. 그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일 종목 삼성전자 제외하고 단일 종목 10% 이상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거 이제 안 되니까 하이닉스 팔고 뭐 다른 2차 전지 그러니까 2등 섹터로 이제 좀 사고 그런 수급적인 이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좀 이제 저희 내러티브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튀고 나면 또 숫자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4분기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보게 되면 3분기가 한 6천억 흑자였는데 제가 발간 자료 기준으로는 4분기에는 다시 이제 적자 전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섹터 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상황이 다른 기업들 대비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LG 엔솔이 탑픽인 건 동일한데 LG 엔솔도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 분기 적자 전환하면은 좀 상승 탄력을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큰일 날 거죠. 것 같은데요. 상승 탄력이 전하는 게 아니고 실적 가운데 분기 적자 전환이면 물론 그건 있어요. 네.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들 막 저희가 최악의 상황이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게 하나 생겼네 해서 이제 엄청 튄 거예요. 근데 이제 4분기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있었지 이걸 이제 확인해 가는 시기라서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고 마지막 코스피 4천으로 올 때 마지막 동력을 배터리가 제공했던 거 분명히 있거든요. 네. 기관들이 항상 그때 이제 한국 주식시장 막 오를 때 얘기했던 게 반도체 가지고 4천까지 가기는 어렵고 이제 2등 섹터인 배터리가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많이들 그런 뭐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봤었었는데 그걸 기여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마침 좀 이제 분기 실적이 좀 흔들리니까 그런 말 그대로 저는 거기에도 중요한 지점이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느냐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중요한 기로고요. 저는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올랐던 그 요인 중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기관의 수급 내용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반도체, 조선, 뭐 전력기기 이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제 3분기보다 턴어라운드하는 2차 전지 따라가자라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영향이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다 그쪽으로 이제 쏠리니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을 또 보면은 이거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의구심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또 ESS 몰랐던 거 아닌데 막 부각시키면서 미국 이거 ESS 없으면 안 된다, 유럽도 없으면 안 된다. 사실 근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좀 커지긴 해요. 근데 이제 다 상쇄하기는 아직은 어렵죠. 네. 지금 매출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3분기만 보면 LG 엔솔이 한 10% 초반 정도, 그 SDI가 한 20% 정도 되니까 이제 상쇄하기는 어렵고. 그쵸.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세 논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가 유지하고 있는 투자세액 공제나 AMP 생산 보조금을 고려해 보면 그 미국 ESS 배터리 시장 내에서 우리가 점유율이 지금 10%가 안 되는데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메꾸면서 그 지금 전망 기준으로는 27년 뭐 2년밖에 안 남았죠. 그쯤이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ESS로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근데 ESS에 주목을 하지만 정작 ESS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건 그걸 가지고 버는 생산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ESS 키워드로 주가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바이든이 가지고 왔었던 정책을 정말 많이 없애고 친환경 정책은 거의 다 건드렸는데 생산 보조금 AMPC는 기간도 안 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이 얘기하는 정책 철학, 제조업을 재육성하겠다. 이거 딱 맞다 떨어지니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를 막론하고 유지가 되는 정책이고, 근데 ESS 배터리는 다 미국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데 마침 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는 GM이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생산 보조금 받으면 GM한테 많이 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ESS는 단독 공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이걸 이제 다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ESS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적어도 2031년까지는 마진율 거의 30%짜리 산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ESS 키워드만 가지고는 매출 비중 한 30-4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익 기여도도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AMPC까지 합쳐버리니까 거의 이익 기여도가 한 7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S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보조금이 배가 배꼽보다 더 큰가? 네,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리튬 가격도 올라갔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의 모멘텀이 됐는데 그렇죠. 가격 추이가 뭐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 가격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참 제일 예측 가능성이 네. 떨어지는 영역이기는 한데요. 요 그래프만 잠깐 좀 먼저 봐주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5불 정도 했었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건 이제 월 평균인데 일간 단위로 한 88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5불 하던 게 이제 88불 간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8불에서 한 10불 왔다 갔다 하죠. 지난 1년 동안 지금 8불대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최근에 오른 거는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 심한 산업들에 대한 공급 개혁 이슈 때문이고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는 거기서 이제 ESS 수요 논리가 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키워드가 막 부각되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인 게 한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수의 논리가 한 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로드맵 구축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렉당,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이 렉이 뭐 수천 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 렉당 부하가 이제 메가와트 아워 단위까지, 메가와트 단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전력 부하가 너무 커지고 그 전력 부하를 조정해줄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니 리튬 가격도 올라간다 그런 논리로 이제 최근에 조금씩 가격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내년에 킬로그램당 한 15불까지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치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SS 수혜주들, LG 엔솔, 뭐 LNF 이런 기업들은 ESS 가지고 지금의 상승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은 지금 당장 LFP, ESS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상승은 지금 리튬 가격에 시장이 베팅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3원계 양극재 기업들은 LFP 수혜가 없지만 리튬 가격 오르면 내년에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나 혹은 피해 상승 논리로 이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까지 베팅을 했던 것이죠. 앞에서 맨 앞에 지금 보면은 삼성 SDI와 LG엔솔 주가 추이를 비교해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LG엔솔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삼성 SDI도 그죠. 최근에 엄청 급등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죠. 삼성 SDI의 주가 상승은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여기도 ESS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5월부터 오를 때 LG 엔솔이 요 그래프 봐주시면 네. LG 엔솔이 먼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펀더멘탈을 딱 반영을 한 게 지금 ESS 시장은 LFP를 현지에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 LG 엔솔은 2분기부터 그걸 조기 생산에 들어갔고 7월에 수주가 나왔어요. 근데 SDI는 로드맵상 26년 4분기에 현지 LFP 배터리 생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처져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시장이 이제 좀 이제 스토리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테슬라가 지금 연간 ESS 설치량이 한 40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엔솔이 그 중에서 한 15기가 정도를 27년부터 받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비는데 SDI도 26년부터는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럼 뭔가 이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에 조금씩 베팅하기 그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좀 그게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막판에 그게 좀 단기간에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하면서 LG 엔솔이 우리의 로드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처음 오픈을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분기에 SDI가 그 부분을 이제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발표 전에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G엔솔이 4분기 분기 기준으로 적자로 다시 돌아선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내년도 시장 그리고 내후년도 시장을 쭉 전망을 해보면은 또 2차 전지주들에 있어서의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단지 이제 최근에 올라왔었던 거는 좀 단기적인 급등이 과했고 그것에 의해서 연말이나 뭐 연초에는 좀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그렇죠. 거네요. 이게 목표 시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방송이 항상 힘든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 만날 때는 보통 이제 목표 시점을 묻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6개월을 보시느냐 아니면 정말 뭐 3년, 5년을 보시느냐. 개인 투자자? 그렇죠. 아니요,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어보고 시작을 해요. 혹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관마다도 롱머니가 있고 뭐 숏을 그러니까 짧게 가져가는 그런 머니들이 있죠. 이제 그거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이제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시점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지난 5월에 향후 6개월을 봤을 때 생각했던 그런 편안함 실적 추정치 더 안 내려도 되고 주가는 빠져 있는데 ESS 작은 것만 터져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편안함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ESS 기대감을 수급 논리랑 맞물리면서 조금 빠르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향후 2개 분기 정도 봤을 때 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기고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2개 분기 정도 부담스럽다. 그럼 2개 분기 모아가면 되겠네요. 네, 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목표 시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장기적으로 진짜 한 5년 후 ESS 시장 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5년이요? 빠질 때 또 LG 엔솔 같은 기업, ESS 수혜가 명확한 기업들, 저는 또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담아두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속도로 인해서 포모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아까 김현수 애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생산 보조금 저는 이게 키라고 보는데 결국 이 생산 보조금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연간 전망하잖아요. 사실 제가 산수 이렇게 해보니까 트럼프 즉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생산 보조금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기업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산 배분할지 그 키를 또 미국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꽃놀이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의 ESS 밸류 체인으로 한국의 2차 전지가 그냥 포지셔닝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딱 그게 뭐랄까요? 명확한 정의입니다. 이전에는 GM, 포드,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죠. 예, 그런 쪽이랑 우리가 같이 친환경 산업 이끌어갈 거다. 뭐 이런 담론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아주 큰 이제 배터리 버블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좀 약해져 있잖아요. 뭐 트럼프는 전기차는 사기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흔들렸으나 에너지는 지금 이런 어떤 친환경 논리와 무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그거 자체만으로 패권 경쟁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부족하죠. 지금 뭐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경쟁 과정에서 반도체 칩보다 전기가 더 부족하더라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에너지의 기초 자산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배터리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이 ESS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가 현지에서 이제 LG 엔솔 그리고 이제 향후에 SDI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갖고 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이 최근 상승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계속 왜냐하면 의구심이 드는 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옛날 석유만 보더라도 자기가 ESS를 100% 온리 만들고 스프레드아웃 할 수 없어서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를 택한 건데 이 시간이 김현수 애널이 말씀하신 5년 뒤, 6년 뒤에도 정말 서바이벌 할까? 오히려 5, 6년 그런 큰 서사를 믿고 모아가다가 5년 뒤에 미국이 갑자기 이제는 내가 홀로서기 됐다네 라고 하면 큰 낭패잖아요. 이건 5년 동안의 큰 서니까 혹시 그런 변화는 없을까요? 이거는 뭔가 이제 미국의 큰 틀에서 이제 제조업 공급망 구축 전략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 미국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일단은, 좀 더 네. 질문을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홀로서기가 네. 5년, 10년 안에 가능하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거 사례 때문에 그래요. 시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 배터리 만들려고 했었다가 A123이라는 기업을 키웠었어요. 그거 이제 결국은 수율이 안 나와서 중국 기업이 사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지금은 막 뉴스통에서 많이 안 나오지만 브리티시 볼트나 노스 볼트 같은 이제 배터리를 키워서 이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커지는데 우리가 자체적인 기업을 키워보자라고 했으나 결국 둘 다 파산하고 청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화학 제품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물리의 영역처럼 이제 그 명확하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수억 셀 단위의 제품들을 화학공학의 관점에서 정말 이제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 이게 참 정량화하기가 어렵지만 상당한 그 기술 노하우로 축적되어 가면서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아예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신생 기업들을 키워서 한국 기업들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아갈만 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그 이런 이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직 떠오르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후자의 리스크는 저는 적다라고 보고요. 전자는 항상 뭐 너무 이제 큰 리스크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전기차에 있어서의 수요나 아니면 유럽에 있어서의 배터리 수출이 중국에 잠식이 하면서 그게 우리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런데 향후에 또 이제 산업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주춤하지만 결국 뭐 자율주행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엔 다시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배터리 쪽도 뭐 유럽 말고의 다른 기회를 좀 많이 그 사이에 또 찾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저는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은 좀 명확하게 좀 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조금만 더 네.
명확하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전기차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네, 좀 그렇죠. 수요가 네. 주춤하다라고 하지만 네네.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큰 그렇죠, 키워드를 그렇죠. 두고 네, 봤을 맞습니다. 때는 네. 다시 또 이제 더 확산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 생각 1번.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던 유럽 쪽에 있어서의 네네. 중국 점유율이 커지면서 우리가 예, 좀 예.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럽 말고의 뭔가 그쵸,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 산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ESS 얘기할 때 단순히 탈탄소 때문이 아니라 이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니까 이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쪽에서도 단순히 이제 인류가 다 같이 이제 탄소 배출 줄일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 탈 거니까 전기차 커질 거다 이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그러면서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쵸. 근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열 에너지는 전자기를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휘발유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굴리려면 마치 지금 LNG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들 때처럼 엄청난 이런 터빈이나 이런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현해서 컴퓨터를 구동하기에는 휘발유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차 가지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는 반드시 전기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동화 흐름 자체는 네. 확고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 부분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유럽이 에너지 안보 논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이 확실히 중국을 대하는 스탠스가 미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정치 외교적으로 봐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고 뭐 마크롱 대통령 보면은 대만 리스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미국이 중국 치자라고 할 때 우리 이익을 추구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배터리도 보면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4년 전에 40% 미만이었는데 지금 7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싸면 사는 건데 유럽은 거기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 배터리 공급망 같은 경우는 향후에 봤을 때 이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넌 차이니스 비중을 최소 30%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 빠지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MOM으로 안 빠져요. 요게 요 자료 봐주시면 네. 요게 이제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입니다. 유럽 시장 내에서요. 보시다시피 2020년대 초반에 배터리 막 좋을 때 그때 거의 70% 이상에서 계속 머물다가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막 아주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당연히 아닌데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연간으로 그냥 횡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의 흐름이 네. 이거 자체가 최근 4년간 없었거든요. 계속 빠졌었다가 네네. 이제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나름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그런 언지를 받았다라고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넌 차이니스 배터리 공급망 비중을 최소 30%는 가져가 달라. 그게 나중에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좀 작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배터리를 철저히 탈중국하겠다라는 정책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유럽은 그게 없다가 네. 이게 이제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숫자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은 패권국이니까 부침이 있으나 그가 원하는 걸 결국 갖겠죠. 그죠. 근데 유럽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유럽이 지금 중국의 이 정책은 한 2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바꿔온 이 비교우위, 경제성 논리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3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뭐 5, 60까지 올라가는 것을 향후에 밸류에이션 할 때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시장 논리가 작동할 것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안전판으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30%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볼 수 있다라고 볼 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35%까지, 그러니까 70에서 30 초반까지 갔다가 네. 지금 뭐 30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딱 지금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지금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것만 해도 나름 괜찮은 게 왜냐면 이제 시장 성장률만큼 이제 쫓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성장을 해도 우리가 점유율이 빠지니까 그냥 빠져버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10%씩 성장을 해도
우리가 점유율을 유지하면 이제 그 정도 낙수 효과는 받는다. 아 근데 그 넌 차이나가 아니고 혹시 네. 유럽이 만들고 싶다라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그죠. 한국도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대실패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라고. 그냥 실패 아니고 그렇죠. 대실패. 정말 이게 그냥 그 지역이 노스볼트 이유가 깨질 정도로 실패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두 개가 그냥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파산했는데 이제 누가 사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사가 이제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완전히 없음을 드러낸 거거든요.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의 사례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지난 배터리 버블 막 꺼질 때 한국 장비 기업들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의 2010년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10년 한 거예요. 이제 받고 그 카드를 지금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미국도 유럽도 네.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없죠? 이게 참 이게 그 다른 거 네. 다른 제조업은 모르겠는데 배터리는 참 이거를 뭔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다 진짜 이 전문가분들도 나중에 이제 젓가락 논리까지 가는 건데 젓가락 이제 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젓가락 손맛이 좋다 이거죠. 손기술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로봇팔을 논리까지 제일 먼저 가는데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또 네. 그 써본 적이 없으니까 포크 로봇도 포크 쓰는 로봇을 사용할 거 그쪽은 또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물리 공학의 영역이니까 좀 네. 다른데 이제 화학 공학의 영역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 참 이제 저도 뭐랄까 이제 좀 이제 국부가 멋있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데 이유를 찾기 어렵다. 참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뭐 해외에도 관련한 기업들이 분명히 투자처가 있을 거고 국내에도 다양한 기업 가운데 이제 이전까지는 LG엔솔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는데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제 그 국내 개별 기업 제가 지금 그 찍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지금 LG 그러니까 ESS와 그 AMPC 키워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서 LG엔솔 제일 좋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해외 기업 얘기를 안 해서 해외 기업도 같이 뭐 질문 주셔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이제 미국의 ESS 시장 계속 좋게 보니까요. 플루언스 에너지 이게 단기간에 여기서 좀 그거 급등하긴 많이 했는데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원래 $20였다가 아 그래요? 한 두세 달 사이에 $3까지 갔었어요.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제 그래프 봐주시면은 그러네요. 그 $20였다. 원래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게 한 $20-30까지 갔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뭐 ESS 망한다 이래가지고 $3까지 갔다가 그러고 이제 OBB 법안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사의 공제나 이런 거 유지한다 이러면서 지금 뭐 $4 내외 하던 게 그 5월부터 10월 사이 이게 $20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제자리에 온 거고 그 ESS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수요처가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이제 정전됐을 때 보완해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그 전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필수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런스 에너지도 계속 좋다라고 보고요. 테슬라도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가지고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니까 뭐 글로벌리 대부분 이제 동조와 코인테그레이션 되고 있는데 9월 이후부터 이제 급등이잖아요. 근데 9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였던 것 같아요. 계속 해주겠다. 근데 어저께 이제는 적당히 해주겠다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런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조정받는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목표 시점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배터리 산업 기업들의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미국도 네, 플런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는 섹터 내에 플런스 에너지나 관련된 ESS 부품주들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단기 상승이 컸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만으로 진단을 한다라면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 9월, 10월에 저희가 한 번 더 급등했었던 거. 사실 10월에는 그런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조금 약했었는데 저희가 더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로드맵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핵심은 원래는 그냥 보조 전원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는 필수 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런스 에너지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봤을 때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 또 아까 LG엔솔과 같은 논리로 또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밀의사구나.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밀의사. 네. 2차 전지도 그럼 밀의사예요? 저는 정했습니다.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게 연말까지 더 갈 거예요. 이런 기대감은 절대 그렇죠. 금물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12월 말이니까 12월 말까지 향후 두 달을 봤을 때 배터리를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순위로 더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
수익 실현 시점을 간 크리스마스로 보고 네. 그러면 저희는 후순위로 조금 욕심이다.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시원시원하네요. 밀사야 밀사. 굿샷.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저기 고층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바닥 대비 많이 올랐지만 저희 고점이 거의 1,300개였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 천상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그러면 조금씩 더 장기적으로 늘려가지고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전략으로. 수익 실현 시점을 봐서도 전략을 달리해야 되고 네네. 아니면 내가 들어간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전략을 그렇죠. 달리해야 되는데 1,300개의 평단가에 있다면 아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사실 네. 확률이 아니고 확신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평단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네, 물타기 계속 많이 물타기 했죠. 하시고. 네. 다만 그래서 정말 중장기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네네. 이럴 때 그렇죠. 김현수 의원이 나왔고 아까 약간 의심스러웠거든요. 5년 뒤가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5, 6년 뒤에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된다. 기술력이. 그거는 엄청난 컨디션 콜이죠. 그렇죠. 그 조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좀 짧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뵈니까 항상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네. 5년 뒤에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와해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의 단기적인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3년에서 5년 이상의 배터리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반가울 거다. 그렇죠. 네.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엄청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내 시간 동안 참고 계셨으니까. 세상에 가장 네. 힘든 게 참는 겁니다. 맞아요. 참고 견딘 여러분들께 꼭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왕자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배터리 왕자라기엔 네.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은데. 대왕으로 하죠. 네, 대왕. 대왕 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빅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기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나 연말에 선물 하나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투어 9기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연말을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매 기수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세미나,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망을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또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진의 글로벌 인사이트 강연도 현지에서 들으실 수 있고, 빅테크 현직자가 직접 전하는 AI 관련한 트렌드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고민되셨던 분들은 아래 지금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게 잘 통화가 안 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